2번 22번부터 먼저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위헌부담은 18, 19, 22, 21번 좀 이따 하고 22번 제3자를 위한 계약이요. 제3자를 위한 계약은 항상 이것은 왜 제3자 계약이 문제가 3문제밖에 없느냐, 이렇게 제3자 계약은 지문 형태로 나오는 것은 우리 시험에 딱 한 번밖에 안 나왔어요. 나머지는 다 뭐냐? 사례 문제, 사례형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사례형으로. 그래서 갑하고 을하고 계약에서 뭐 돈은 뭐 을이 병에게 주기로 했다, 꼭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알겠죠? 그러니까 항상 사례 문제를 생각을 해야 되겠죠. 갑을 뭐라 한다? 갑을 요약자라고 얘기하고요. 여기 을이 있죠? 을을 뭐라 한다? 낙약자다, 이렇게 얘기하죠. 여기서 갑하고 을하고 뭐라 한다? 계약을 하죠. 계약. 그래서 을이요, 이것을 병한테 이렇게. 그래서 갑이 을한테 등기를 주고, 등기를 이렇게 주고, 을은 병한테 잔금을 주기로 이렇게 합의를 하죠. 그래서 을이 왜 병한테 잔금을 줬느냐? 갑으로부터 등기를 받기 때문이죠. 이것을 우리는 뭐한다? 보상을 받았다. 이것을 보상관계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그 다음에요, 을은 병한테요, 돈을 줘야 되죠. 그래서 을을 뭐라고 한다? 채무자라고 얘기하고요. 이렇게 갑하고 요약자고 이 병을 뭐란다? 수익자죠. 이 수익자를 뭐라 한다? 제3자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이 제3자는 107조에서부터 110조까지 선의의 제3자, 선의의 제3자에는 해당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선의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요. 만약에 보상관계가 흠결 있죠? 흠결이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사기나 강박을 당했다. 그러면 영향을 받는다. 영향을 받는다는 것은 취소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갑이 을한테 사기를 당해서 갑이 취소를 한다. 그러면 이 병인 수익자는요, 아무리 선이라고 할지라도 보호받지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3자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그 다음에 요약자와 수익자 관계를 뭐라고 한다? 이것을 대가 관계라고 얘기하고, 이러한 대가 관계 흠결이 있다. 그것은 아무런 영향을 미친다, 미치지 않는다? 미치지 않는다. 그래서 갑이 병한테 돈 1억 원을 빌렸거든요. 1억 원을 빌렸는데 흠결이 있다고 하는 것은 뭐냐? 소멸시효가 완성돼서, 소멸시효, 돈 빌린 것에 소멸시효가 완성돼서 10년이 넘었어. 그러면 갑은 병한테 돈 갚을 필요가 없는데요. 갑이라는 사람은 그걸 잘 모르고 갑이 을하고 계약을 하면서 잔금 1억 원을 병에게 주라고 했단 말이죠. 알겠죠? 그렇다 하더라도, 소멸시효가 완성됐다고 하더라도 그것과 관계없이 갑하고 을하고 계약은 유효하니까 을은 병한테 잔금을 줘야 되고, 갑은 을한테 등기를 해줘야 되고, 을은 갑한테 등기를 청구할 수 있고, 병은 을한테 잔금 1억 원을 청구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대가 관계의 흠결은 제3자를 위한 계약에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이런 말이죠. 여기서요, 이게 아주 중요하죠. 그 다음에 갑하고 을하고 보상관계를 뭐라냐? 제3자를 위한 계약의 뭐라고 한다? 성립요건이다, 이렇게요. 그래서 계약의 성립요건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제3자를 위한 계약의 성립요건이다, 이렇게요. 그러면 여기서 성립요건이니까 여기서 계약의 당사자, 여기서 계약 당사자는 누구이냐? 여기서 계약의 당사자는 갑하고 을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갑하고 을만 계약을 무효다 또는요 취소다, 그 다음에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무효나 취소로부터 부당이득 반환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해제로부터 원상회복 의무라고 하는 것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은 오로지 누구하고 누구만 하냐? 갑과 을만 하고, 병은 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죠. 그래서 만약에 을이 갑으로부터 등기를 받고, 그래서 을이요 병한테 잔금을 줬어. 그런데 갑이라는 사람이 착오를 했다 해서 취소를 한다, 이 말이죠. 그러면 이 을은 등기를 갑에게 반환해야 되고요. 을은 병한테 잔금을 줬죠? 병한테 잔금을 받는 것이 아니고, 제3자는 제3자한테 부당이익이나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을이 아무리 병한테 잔금을 줬다고 할지라도 병에게 잔금의 반환을 청구하는 것이 아니고, 을은 갑에게 반환을 청구하고 갑에게 등기를 반환해야 되는 것이에요. 알겠죠? 이것을 우리는 뭐란다? 제3자를 위한 계약이고, 이때 제3자 수익자라고 하는 것은 현존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요, 뭐라는 된다? 태아도 제3자를 위한 계약의 당사자가 될 수가 있다, 이런 말이죠. 이것을 우리가 뭐란다? 제3자를 위한 계약의 성립요건이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여기서 보면 우리는 수익의 의사를 표시하죠. 수익의 의사를 이렇게 표시하잖아요. 이 수익의 의사 표시를 뭐라고 하냐? 형성권이라고 얘기하고, 이런 형성권을 일방적 의사 표시라고 얘기하고, 이 일방적이란 말은 이것은 단독행위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면요, 수익의 의사를 표시하잖아요. 그럼 여기서 제3자의 권리가 발생을 하죠. 이것을 제3자의 권리
발생 요건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발생 요건. 따라서 수익의 의사를 표시했다고 해서 제3전량 계약이 성립한 것이 아니고 제3전량 계약의 성립은 갑과 을 간의 합의로 생기는 것이고 제3자가 수익의 의사 표시하면 제3자한테 권리가 발생한다. 이때 병은 직접이요. 누구한테? 을에게 청구할 수 있다. 그런데 직접 청구하는데 직접 만약에 이행을 하지 않는다? 이행을 하지 않는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지금요, 을이 병한테 주지 않는다. 그러면 뭐가 된다? 채무 불이행이 된다. 그러면 채무 불이행 있죠? 채무 불이행이 있으면 계약을 뭐라고? 해제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죠. 해제는 누가 한다? 손해배상은 병이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해제는 갑이 하는 것이다. 중요한 것은 여기서 병이 해제를 할 수는 없다. 왜? 병은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니까 무효 취소 해제를 할 수 없다. 단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다 이 말이고, 이것은 형성권이죠. 형성권은 재산권의 일종이니까 수익의 의사표시를 양도할 수 있고 상속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가등기할 수 있고 채권자 대위권의 객체가 되기도 한다 이 말이고, 일방적이니까 수익의 의사를 표시할 때는 병이 을한테 한다. 병이 수익의 의사 표시는 누가 하냐? 병이 을에게 한단 말이죠. 그런데 을에 뭐가 필요가 없다? 동의가 필요 없이 병이 을에게, 병이 갑에게 그럼 큰일 나. 그 다음에 의사를 표시하죠. 그래서 의사를 표시하는데 을이 병에게 수익 여부에 대해서 채고를 했어. 너 수익할래 말래? 을이요 병한테 수익 여부를 채고했어. 그랬더니 이 병이요 아무런 말이 없어. 그러면 수익을 뭐 한 것이다? 거절. 수익을 거절이지. 수익한 것 그러면 큰일 나. 여기는요 단독행위죠. 단독행위니까 조건을 붙일 수가 없어. 그런데 상대방에 뭐가 있으면 상대방의 동의가 있으면 가능하다 이 말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보면 그러면 수익의 의사를 표시했잖아요. 그러면 수익의 의사를 표시하고 난 후는 어떻게 했어요? 수익의 의사 표시하고 난 후. 그렇죠? 수익의 의사를 표시하고 난 후에는 그때는 어떻게 하냐? 여전히 병은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다. 그래서 무효 취소 해제를 주장할 수 있다 없다? 무효 취소 해제를 주장할 수가 없다 이 말이고요. 두 번째요. 갑과 을 간의 합의로 수익 내용을 변경이나 또는 소멸시킬 수가 있다 없다? 갑과 을 간의 합의로는 안 된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 미리 변경할 수 있는 변경권을 미리 유보했거나 여기서 제3자가 변경하는 데 있어서 동의를 한 경우에는 가능하지만 그렇지 않고 이런 것이 없이 갑과 을만의 합의로 변경하거나 소멸시킬 수는 없다. 이게 아주 중요하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거 중요하죠. 채무불이행이 있을 때 계약의 해제는 누가 할 것인가? 수익자는 할 수가 있다 없다? 여기서 채굴을 했는데 아무 말이 없다. 수익이 아니고 수익 뭐로 본다? 거절로 본다. 제3자가 수익의 의사표시는 누구한테 한다? 병이 을에게 하는 것이고 을의 동의를 받지 않고 수익의 의사표시하면 제3자의 권리가 발생하는 것이지 제3전량 계약이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그 다음에 계약의 당사자는 갑과 을이다. 무효 취소 해제도 갑과 을이다. 따라서 나중에 무효 취소 해제로 인한 부당이득이나 원상회복을 제3자인 병한테 청구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것이고 요약자하고 수익자는 뭐라 한다? 대가관계라고 하고 대가관계의 흠결은 제3자를 위한 계약, 즉 갑하고 을하고 병 간의 계약에 영향을 미친다, 미치지 않는다, 미치지 않는다. 알겠죠? 그래서 이것을 정확하게 보면 되죠. 자, 문제 한번 볼까요? 22번은요. 22번 제3자를 위한 계약이 합쳐면 틀린 것은 1번요.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제3자는 계약 성립 시에 특정될 필요가 없고 현존할 필요도 없다. 옆줄 긋어서 태하라도 가능하다 이렇게. 자, 2번 계약의 당사자가 제3자에 대하여 가진 채권에 관하여 그 채무를 면제하는 계약. 거기까지 주고요. 계약의 당사자가 제3자에 대하여 가진 채권에 관하여 그 채무를 면제하는 계약. 이것도 제3자를 위한 계약이에요. 그래 무슨 말이냐 이거죠? 봐봐요. 여러분 을이 반드시 병한테 돈을 줘야지 병이 유리한가요? 을이 반드시 병한테 돈 줘야 돼? 그럴 필요 없죠. 어떻게 하면 돼요? 을이 병한테 돈 빌려줬어. 돈 빌려줬는데 병한테 돈 갚지 말라고 그래. 병한테. 병 너 돈 갚지 마. 그럼 병은 유리해 불리해? 내 말 지금 무슨 말인지 몰라요? 갑이 을이 병한테 돈 1억 줬어. 병 유리해 불리해? 유리해 불리해? 유리하죠. 근데요 을이요 병한테 돈 1억 빌려줬어. 빌려주면서 뭐라냐? 너 돈 갚지 마 그랬어. 그럼 병은 유리해 불리해? 유리하죠. 똑같잖아 두 개가. 그러니까 뭐냐? 을이 병한테 가지고 있는 채권 있죠? 그 채권을 면제한다. 면제하기로
을이 갑하고 계약을 하면서 갑으로부터 아파트 등기를 받는다 이 말 아니에요. 그리고 자기는 병한테 빌려준 돈을 받지 않는다 이 말이잖아요. 그러면은 을은 유리하다, 아니요, 병은 유리하다, 불리하다? 유리하죠. 그러니까 이것도 제3자를 위한 계약이다 이런 말이죠. 자, 그 다음에 3번요. 낙약자는 요약자와 제3자 사이 줄고, 요약자와 제3자 사이, 그러면 요약자와 제3자 사이를 뭐라고 한다? 대가 관계라고 얘기해요. 뭐라고 한다? 대가 관계 이렇게요. 그래서 요약자와 제3자 사이를 대가 관계 이렇게요. 그래서 요약자와 제3자 사이의 법률 관계에 의한 항변으로 수익자에게 대항하지 못하고, 요약자도 줄고 대가 관계의 부존재나 효력을 상실을 이유로 낙약자에게 부담하는 채무의 이행을 말할 수 없다, 거절할 수 없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요약자도 안 되고 낙약자, 즉 무슨 말이냐, 여기 한번 봐봐요. 여기 지금 뭐를 얘기하면 갑하고 을하고요, 갑하고 을하고 병의 관계는 대가 관계와 관계가 없이 유효이죠. 그런데 지금 대가 관계, 갑하고 요약자하고 수익자 대가 관계가 흠결이 있다 이 말이죠. 대가 관계 흠결이 있다 할지라도 여전히 갑하고 을하고 병은 유효하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러니까 갑은 을한테 등기를 해줄 의무가 있고, 을은 갑에게 등기를 청구할 권리가 있고, 을은 병에게 잔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병은 을에게 잔금을 청구할 뭐가 있다? 권리가 있다 이란 말이죠. 그래서 대가 관계의 흠결은 제3자를 위한 계약에 영향을 미친다, 미치지 않는다? 미치지 않는다 이란 말이죠. 그래서 미치지 아니한다 이렇게. 자, 4번. 낙약자는 요약자와 수익자, 그걸 뭐라 하죠? 요약자와 수익자를 뭐라 한다? 대가 관계. 똑같죠? 대가 관계. 그 요약자와 수익자 사이의 법률 관계에 근거한 항변으로 수익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럼 요약자와 수익자, 이거 봐봐. 요약자와 수익자, 대가 관계의 흠결은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기 때문에 요약자와 낙약자 간의 대가 관계 흠결 이후로 을이 병에게 대항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5번요. 요약자와 낙약자 간의 매매계약이 허위 표시로서 뭐가 된다? 무효. 그럼 무효가 되면 어떻게 해야 돼? 우리가 통정의 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수익자는 선의의 제3자에 포함한다, 포함하지 않는다? 포함하지 않는다 이 말이죠. 그래서 수익자가 아무리 선이라고 할지라도 수익자에게 무효를 말할 수 있다, 주장할 수 있다. 그래서 제3자는 아무리 선이라고 하더라도 보호받지 못한다 이런 말이죠. 정답은 5번이죠. 23번, 1번. 제3자를 위한 계약의 수익자는 낙약자의 채무 불행이 있는 경우라도 계약을 말 수 없다, 해제할 수 없다. 왜요? 수익자 줄 것이고, 제3자 계약의 수익자, 거기다 계약 당사자 X. 계약 당사자가 아니죠? 옆줄 긋고 해제권 행사 X.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요, 해제권을 행사할 수가 없다 이런 말이죠. 없다. 그래서 수익자는 낙약자의 채무 불이행이 있는 경우라도 계약을 해제할 수가 없다. 그러면 낙약자의 채무 불이행 줄 것이고, 그럼 누가 해제한다? 요약자가 해제하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3번. 수익의 의사표시한 수익자는 낙약자에게 직접 그 이행을 말할 수 있고 청구할 수 있고, 수익의 의사표시한 수익자는 수익자 제3자죠. 줄고 수익자는 낙약자에게 직접 이행을 청구, 직접 동그라미 직접 이행을 청구할 수 있고, 요약자 갑이죠. 갑이 위 수익의 의사표시 후에 낙약자의 귀책 사이로 계약을 해제를 하죠. 그러면 수익자는 낙약자가 자기가 입은 손해배상을 말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여기 봐봐요. 우리는요, 여기 수익의 의사표시하면 제3자 권리가 발생을 하죠. 그럼 어떻게 돼? 을은 병한테 돈을 줘야 되는데 만약에 돈을 못 주죠? 못 주면 채무불이행이죠. 채무불이면 계약을 해지하고 손해배상을 하죠. 해제는 누가 한다? 해제는 요약자가, 손해배상은 누가? 수익자가. 그걸 지금 얘기해. 알겠죠?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거기 보면 수익의 의사표시한 수익자는 낙약자에게 직접 이행을 청구할 수 있고, 만약에 요약자 갑이 수익의 의사표시 후 낙약자의 잘못으로 기책사주 채무불이행이죠. 계약을 해지하죠. 요약자가 계약을 해지하죠. 그로 인한 손해배상은 누가 청구한다? 수익자가 손해배상을 말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맞죠? 4번. 제3자가 수익의 의사표시를 한 후 요약자와 낙약자가 임의로
제3자의 권리를 변경시키는 게 제3자의 권리를 변경, 임의로가 중요하지. 앞에 임의로. 여기 봐봐요. 여기요. 수익의 의사를 표시하고 난 후에 갑과 을 간의 합의로 수익 내용을 변경하거나 수익을 소멸시키면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그걸 지금 얘기하죠. 제3자가 수익의 의사 표시 후 요약자와 낙약자가 임의로 제3자의 권리를 변경. 임의로란 말은 제3자의 동의가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죠. 그러면 그런 개념이다. 원칙적으로 제3자에게는 효력이 있다 없다? 없다. 알겠죠? 자, 원칙적으로는 없다. 원칙적으로 줄 것이 없어. 미리 변경권을 유보하거나 제3자의 동의가 있으면 그렇죠? 미리 변경권을 유보하거나 제3자의 뭐가 있으면 동의가 있으면 가능 이렇게. 자, 5번은요. 제3자가 수익의 의사표시를 한 후에도 낙약자는 을이죠. 요약자의 사기를 유로할 수 있다. 사기를 유로할 수 있어 취소할 수 있다. 그러니까 제3자를 향해서 제3자가 수익의 의사표시를 하든 말든 무조건 요약자와 낙약자는 착오나 사기나 강박을 유로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그래서 취소할 수 있다 쓰고 수익자는 선이라도 보호액스. 수익자는 선이라고 할지라도 보호되지 않는다. 자, 23번의 정답은 2번. 24번의 1번요. 낙약자가 을이죠. 채무를 이행하지 않죠. 그러면 제3자는 계약을 말 수 있다. 해제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채무를 이행하지 않죠. 그럼 낙약자가 채무를 이행하자면 해제는 누가 한다? 해제는 요약자가 수익자는 뭐를 청한다? 손해배상 이렇게. 여기 이게 중요하겠잖아. 여기 해제는 누가? 갑, 손해배상은 누가? 병 이렇게. 알겠죠? 1번 틀렸죠? 2번. 요약자와 낙약자 사이의 매매계약이 무효인 경우 그렇게 했어요? 무효인 경우 요약자와 낙약자 사이의 매매계약이 무효인 경우 그렇게 됐죠? 무효인 경우 매수인인 낙약자는 수익자에게 지급한 매매대금이 부당이득이라는 이유로 수익자를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죠? 첫 번째 끝에 줄고 무효인 경우 두 번째 줄 가운데 수익자에게 그다음에 매매대금이 부당이득이라는 이유로 맨 끝에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알겠죠? 왜요? 제3자는 계약의 당사자다 아니다? 아니다. 자, 3번. 제3자가 수익의 의사를 표시할 수 있는 권리는 동그라미 그것은 형성권이죠. 형성권이니까 상속, 양도, 압류 등을 댈 수가 있다. 여기죠? 여기 상속, 양도, 가등기, 채권자, 대권이 될 수 있다. 4번은요. 요약자와 수익자 사이에 보면 요약자와 수익자 줄고 요약자와 수익자는 뭐라고 얘기해? 대가 관계가 무효이다. 무효 동그라미 흠결. 제3자를 위한 계약에 영향을 미쳐? 안 미쳐? 갑하고 을하고 병은 여전히 유효이다. 따라서 요약자 갑은 낙약자 을에게 부담하는 채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가 있다 없다. 5번. 낙약자가 수익자에게 상당한 기간을 두고 이익의 향수 여부에 대한 확답을 채고 그런데 수익자로부터 그 기간 동안 확답을 받지 못한 때 수익을 망걸로 본다? 거절. 그래서 수익을 망걸로 본다? 거절한 것으로 본다. 왜요? 수익의 의사를 표시해야 제3자의 권리가 뭘한다? 발생한다. 이 말이죠. 알겠죠? 이것을 우리는 제3자 얘기하고 이게 여러분요. 만약에 사례 문제로 나온다고 할지라도 여기에 있는 지문 그대로예요. 사례 문제 나온다고 하더라도. 자, 그러면 몇 번을 보냐? 18번을 보셔요. 그럼 18번을 보면 앞에 18번 보면 뭐가 나오죠? 위험부담이라고 나오나요? 자, 위험부담 여기 한번 봐봐요. 그럼 위험부담이라는 것은 뭐냐? 이렇게요. 갑이 이렇게 있죠? 갑이 있고 여기 을이 있죠? 갑하고 하고 2월 1일 계약을 체결했죠? 그럼 건물이 이렇게 멸실이 됐죠. 이것을 뭐라고 표현한다? 후발적 불능이다. 이렇게요. 그럼요. 위험부담하고 동시이행 항변권은 어디에서만 나온다? 쌍무 계약에서만 나오죠. 이 사람은 우리는 을을 매도인이다, 매수인이다. 매수인, 채권자다, 채무자다. 채무자, 채권자다. 내가요, 누가 들을까 봐서 무서워서 말 못하겠어요. 5분 전에 했다고. 알겠죠? 이것을 채무자다. 이렇게 채무자. 이것을 뭐라 한다? 매도인이라고 하고, 이것을 뭐라고 얘기해? 매수인이다. 이러면요, 위험부담에서는
채무자가 누구인지 채권자가 누구인지 알아야지 채무자고 채권자고 구별을 못하면 위험부담은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럼 여기 봐. 일단 위험부담은 어디서부터 출발하냐? 이 상태에서 출발해. 후발적으로. 불능이죠, 불능. 건물이 멸실되고 없죠? 이 상태에서 출발한다고. 그럼 어떻게 돼요? 이 을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을은 지금 매수인 채권자죠? 그럼 등기를 청구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등기를 청구할 수 있어, 없어? 여러분, 등기는 뭐죠? 1부동산 1등기죠? 건물이 지금 멸실됐죠? 멸실되면 무슨 등기해야 돼? 멸실 등기하죠? 멸실 등기하고 등기부는 어떻게 해야 돼? 폐쇄하죠, 폐쇄. 닫아버린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봐. 등기가 지금 있어, 없어? 없죠. 그러니까 등기를 청구 못 하죠. 그래서 등기 청구를 못 한단 말이죠. 그럼 등기를 청구를 못 한단 말은 우리는 물건을 넘겨받을 수가 있다, 없다? 없죠. 우린 그것을 뭐라고 표현해? 물건의 위험. 물건을 뭐라 한다? 급부라고 얘기해. 그것을 급부의 위험이라고 얘기를 해. 됐죠? 그런데 이렇게 건물이 멸실된 이유가 뭐냐 이 말이죠. 그 이유가요. 첫 번째 을의 채권자의 귀책 사유다. 귀책 사유로 건물이 멸실됐다 이런 것이 있고, 을의 채권자 지체, 지체 중에요. 지체 중에 쌍방의 잘못 없이 건물이 멸실됐다 이런 것이 있고, 그다음에 2번은 뭐냐면 갑의 귀책 사유, 갑의 잘못으로 건물이 멸실된 경우가 있고, 그다음에 세 번째는요, 각각을 쌍방의 잘못 없이 건물이 멸실된 경우가 있고, 이렇게. 다음 네 번째는 미리 인도했어. 미리 채권자한테 미리 물건을 넘겼다면 잔금 받기 전에요. 미리 인도했는데 건물이 멸실된 경우, 이렇게 모두에서는 크게 나누면 4가지, 좀 더 섬세하게 나누면 5가지가 된다 이 말이죠. 무슨 알겠죠? 자,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을의 지금 잘못으로 건물이 멸실됐죠? 그럼 을의 잘못으로 건물이 멸실됐으면 채무자인 갑은 을한테 대금을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청구할 수? 있죠. 지금 누가 잘못했어, 건물이? 을 때문에 건물이 없어졌잖아요. 그럼 갑은 을한테 돈 받아야죠. 자, 그 다음에 채권자 지체 중에 갑이한테 빨리 등기를 가져가라고 그랬어. 그런데 을이 돈 잔금이 없으니까 등기는 못 가져와. 그러고 있는 중에 태풍에 의해서 건물이 쓰러졌다 이 말이죠. 그래도 만약에 처음에 가져가라 할 때 가져갔으면 모든 손해는 누가 봐야 돼? 을이 봐야 되잖아요. 알겠죠? 그냥 결국 을이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 2가지 뭐다? 갑은 을에게 뭐를 청구할 수 있다? 대금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럼 봐봐요. 그럼 을에게 대금을 청구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을이라는 사람이 있죠, 을. 여러분요, 여기 갑이 있고 을이 있잖아요. 그럼 생각해봐. 이 을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럼 어떻게 돼요? 건물은 없어지고 뭐만 줘? 돈만 주잖아요. 그러면 을은 이익이에요, 손해요? 손해죠. 그것을 위험 부담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을 알겠죠? 그것을 채권자가 건물이 없는데 돈만 주잖아요. 채권자 위험 부담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알겠죠? 세상에서 제일 쉬운 게 이혼 부담 아니에요? 졸지만 않으면요. 알겠죠? 자, 그다음에 여기요. 여기 지금 보면 갑이죠. 갑은 누구죠? 채무자죠. 채무자가 잘못했죠. 후발적으로 채무자가 잘못했다. 그걸 우리 뭐라고 얘기해? 채무불이행. 그게 가장 중요하잖아요. 이게 우리가 채무불이행이라는 말은 여기서 문제예요. 채무불이행이라고 하는 말은 그것은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에서는 채무불이행이 나와 안 나와? 안 나와요. 왜? 무슨 말인지 알겠죠? 채무불이행은 뭐다? 후발적이죠? 후발적. 계약 체결 후라면 후발적. 그런데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은 뭐죠? 원시적이죠? 그러니까 거기서는 절대로 채무불이행이라는 말이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서 문제예요. 위험부담에서는 채무불이행이라는 말이 나와 안 나와? 위험부담? 위험부담에 채무불이행이라는 말이 나오지 않는다 이 말이죠. 후발적은 똑같죠. 후발적은 똑같은데 누가 잘못해야 돼? 채무자가 잘못해야 되는데 여기는 누가 잘못했어? 채권자가 잘못해. 채권자 위험부담. 아까 채무자 위험부담 했죠? 이거 한번 볼까요? 쌍방이 잘못이 없죠. 쌍방. 두 사람 다 갑하고 두 사람 다 잘못 없죠? 잘못이 없는데 건물이 멸실됐죠? 이것을 뭐라고 표현해? 그러면 갑하고 잘못 없이 건물이 멸실됐죠? 그럼 여기서 갑은 을에게 대금을 청구할 수 있어, 없어? 대금 청구할 수 있어, 없어? 청구할 수? 없죠. 누가 잘못 없으니까. 을이 잘못 없다잖아요. 잘못 없는 사람한테 돈 달라고 할 수 없잖아요. 그럼 봐봐. 갑은 채무자죠. 돈은 못 받고 뭐만 없어져? 그러면 이익이요, 손해요? 그것을 위험부담이라고 그래. 알죠? 이것을 뭐란다? 채무자 위험 부담이다. 이렇게 채무자 위험 부담이다. 그래서 우리 민법은요,
원칙적으로 채무자 위험부담주의를 원칙으로 해요. 그러나 우리가 위험부담이라는 건 뭐냐? 건물은 멸실되고 돈을 받지 못하는 것. 알겠죠? 대금을 청구 못하죠? 이것을 뭐란다? 대가의 위험, 이 말이죠. 대가의 위험은 뭐예요? 건물은 없고 돈은 받아 못 받아? 못 받아. 그걸 대가 위험. 알죠? 대가. 이 대가를 뭐란다? 여기는 물건을 급부라고 하죠? 대가를 뭐라냐? 반대급부라고 얘기해. 반대급부. 무슨 급부? 반대급부. 알죠? 이것을 채무자 위험부담. 그럼 봐봐. 채무불이행은요? 채무불이행은 채무자가 잘못해야 되는데 위험부담은요? 채무자가 잘못이 없거나 채권자가 잘못이 있거나 채무자가 잘못한 거 있어 없어? 없죠? 그래서 채무불이행은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과 위험 부담에서는 채무불이행이라고 하는 말이 나올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죠. 이걸 채무불이행이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여러분 채무불이행 있으면 계약을 뭐하고 해체하고 그래 뭐를 청구할 수 있다?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런 말이고요. 여기는요 미리 인도했죠. 미리 인도했죠. 미리 인도했는데 건물이 없어졌죠. 미리 인도했는데 건물이. 그래서 잔금을 받기 전에 미리서 몰골을 인도했는데 건물이 없어졌어. 그러면 미리 인도했단 말은 누구한테 인도했다는 거죠? 채권자한테 인도했다 이 말이죠. 그런데 건물이 멸실됐어. 그럼 모든 책임은 누가 져야 돼? 채권자가 져야죠. 그래서 갑은 을에게 대금을 말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이러면 청구할 수 있다. 이것을 우리는 뭐란다? 위험부담이라고 그래 지금부터. 그래서 위험부담은 뭐냐? 일단 건물이 멸실됐는데 갑이 을한테 돈을 받을 수 있느냐? 돈을 받으려면 을이 잘못해야 되고 자기가 잘못하면 돈 달라갈 수 있어 없어? 없고 갑도 을도 두 사람 다 잘못 없어? 그럼 일단 을이 잘못 없죠? 돈 달라갈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죠. 그것을 가지고 보면 돼요. 이것을 위험부담인데 한번 볼까요? 자 18번은요. 위험이란 뭐냐? 위험이란 물속에 빠졌다 이 말이 아니고 위험이란 양당사자의 줄과 쌍방이죠. 책임 없는 사유. 그 다음에 급부가 불가능. 알겠죠? 여기. 이거 아까 내가 말했죠? 우리나라는요, 채무자 위험부담주의를 원칙으로 한다. 이런 말 했죠? 그래서 위험부담이라는 것은 갑과 을 쌍방의 잘못 없이 이 말이죠. 알겠죠? 책임 없는 사유로. 그래서 책임 없는 사유가 뭐죠? 책임 없는 사유다 써. 제3자 방화. 또는요, 천재지변. 우리 시험에는 뭐라 나왔죠? 우리 시험에는요, 국가가 수입 금지 조치. 국가의 수입 금지 조치. 내가요, A라는 물건을 사가지고 주기로 했는데, 국가가 그 물건의 수입을 금지시켜버렸어요. 그럼 물건을 줄 수 있어, 없어? 없죠? 나 때문이다, 국가 때문이다? 국가 때문이죠? 그것을 뭐란다? 채무자 위험부담이다. 쌍방이 잘못이 없으니까. 자, 그 다음에 2번요. 위험부담은 원시적 불능이다, 후발적 불능이다. 후발적 불능. 2번 틀렸죠? 3번 위험부담의 문제는 그 계약이 쌍무계약. 알겠죠? 그다음 또 하나 써. 동시이행 항변권. 쌍무계약일 때만 되는 건 동시이행 항변권과 위험부담이다. 이런 말이죠. 자, 4번은요. 위험부담 제도는 쌍무계약에 있어서 존속상의 결련성 줄 것이고 받아서 이행상의 결련성 쓰고 옆줄 긋고 이행상의 결련성 그것을 뭐라고 표현하냐? 동시이행 항변권이라고 얘기해요. 이행상의 결련성을 뭐라고 한다? 동시이행 항변권 이렇게. 동시이행 항변권 이렇게. 자, 5번 위험부담에 관하여 우리 민법은 채무자 위험부담주의를 체크하고 있다. 알겠죠? 채무자 위험부담주의가 뭐냐? 거기다가 쌍방 플러스 귀책 사유 X 플러스 이행불능. 쌍방이 귀책 사유 없이 이행불능이 되는 거야. 쌍방의 귀책 사유 없이 이행불능. 그래서 우리나라는 원칙적으로 채무자 위험부담주의다 이런 말이죠. 자, 그럼 19번 한번 보셔요. 갑은 자기 소유 주택에 대해서 을과 매매계약 체결 동남이 그럼 원시적 후발적 체결 그러면 후발적 계약금과 중도금 줄 것이고 계약금과 중도금 그럼 무슨 말이냐 봐봐. 계약금과 중도금이란 말은 만약에 채무자 위험부담주의에서는 대금을 청구를 못 하잖아요. 그런데 계약금 중도금 받았죠? 그러면 나중에 만약에 채무자 위험부담주의가 된다고 해봐. 만약에 그러면 계약금이나 중도금을 뭘 해야 돼? 반환을 해야 되겠죠? 알겠죠? 자, 받은 상태에서 제3자 병의 방화로 제3자 병의 방화 줄고 제3자 병의 방화는 쌍방의 귀책 사유 X죠? 쌍방이 잘못이 없다. 여기죠, 여기?
쌍방의 잘못 없이 멸실이 됐죠? 그러면 갑은 을한테 대금을 말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쌍방의 잘못이 없다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채권자가 잘못이 없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돈 달라고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런데 이미 이 사람은 계약금하고 중도금을 받았네? 받았으면 그것을 뭘 해야 돼? 반환해야 된다. 반환. 1번 갑이, 여기 봐, 이런 말이 어렵죠. 갑이 대가 위험을 부담함으로 갑은 을에게 잔금 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 그거 줄고 갑은 을에게 잔금 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 그것을 한마디로 뭐라냐? 대가 위험이라고 그래. 여기 한번 봐봐, 여기요. 여기 쌍방이 지금 잘못이 없죠? 없죠? 그러니까 갑은 을한테 대금 청구 못하죠? 대금 청구 못하죠? 그러니까 갑은 어때요? 건물은 없어지고 뭐만 없어? 돈은 못 받죠? 그것을 대가 위험이라. 대가. 대금을 받지 못할 불이익이다 이런 말이죠. 그 다음에 2번은요. 을은 갑에 대하여 매매 대금의 지급을 지급할 의무가 있어 없어? 없죠. 도리어 뭘 해야 돼? 반환을 청구해야죠. 3번요. 갑은요 이미 지급받은 계약금과 중도금을 반환해야 되죠. 됐죠? 자, 4번요. 갑에게 잔금 지급 정권을 인정하기로 하는 특약. 특약은 유효이다, 무효이다? 유효. 무슨 규정 써? 특약 동그라미 임의 규정. 특약은 우리 뭐죠? 채권법 무슨 채권법 무슨 규정? 임의 규정. 이렇게. 5번요. 갑과 을 상호 간에는 채무 불행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권이 발생. 줄과 채무 불행 줄 곳이 써. 뭐라고 써? 알아서 써. 알았죠? 채무 불행 뭐라고 한다? 후발적 플러스 채무자 플러스 귀책 사유가 있어야 돼. 후발적으로 채무자 귀책 사유. 근데 여기는 지금 뭐라고 돼 있어? 제3자가 방화했잖아요. 제3자가 문제에서 제3자가 방화했죠? 그러니까 채무불이라는 말이 나와 안 나와? 안 나온다. 안 나온다. 이 말이죠 지금. 알겠죠? 정답 몇 번? 5번. 자, 그 다음에 20번은요. 20번을 보면 채권자 이용부담에 관한 설명 틀린 것은 이렇게 돼 있죠. 1번 쌍무계약에서 채무자의 이행불능이 채권자의 귀책 사유로 인한 경우 채권자 줄 것이고 귀책 사유 줄 것이고. 이런 봐봐요. 건물이 멸실돼서 봐봐. 여기 봐. 건물이 멸실됐죠? 갑은 을한테 건물이 멸실됐으니까 을은 갑한테 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죠? 그런데 갑은 을한테 돈 받을 수 있어 없어? 봐봐. 내가 지금 얘기하는 거 법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조선말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 봐봐. 지금 갑아 을하고 있는데 을 때문에 건물이 멸실됐다잖아요. 건물이 있어 없어? 없죠? 없으니까 을은 갑한테 등기 청구 못하죠? 그런데 갑은 을한테 돈 받을 수 있어 없어? 있죠? 그걸 지금 얘기하죠. 쌍무계약에서 몇 번이죠? 1번이에요? 자, 1번 보면 쌍무계약에서 채무자의 이행불능이 줄과 채권자의 귀책사유. 을이 잘못했다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갑은 을에게 급부, 반대급부를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반대급부 줄거 봐. 여기 봐봐. 여기 봐봐. 이 물건을 뭐라 한다? 급부라 가지고. 왜냐면 우리는 항상 민법은 물건을 중심한다고 그랬죠? 이걸 급부라고 그래. 이것 대신에 돈을 주죠. 돈을 대가라고 그래. 아까 대가를 다른 말로 뭐라 한다? 반대급부. 이 반대급부를 뭐라 하냐? 대가 위험 이 말이야. 대가. 그래서 반대급부를 뭐 할 수 없다. 반대급부를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반대급부를 뭐냐? 대금 청구 이 말이죠. 대금 청구 이렇게. 2번 주택의 매도인 갑이 잔금을 받기 전에 매수인 을에게 미리 소유권이던 느낌인 미리 줄고 받기 전 잔금을 받기 전 두 번째 줄 미리 소유권이던 느낌인 인도. 미리 소유권이던 느낌인 인도. 그런데 그 후 옆집의 화재 줄 것이. 옆집의 화재. 세 번째 줄 바로 옆에 주택이 전소. 그럼요 갑은 을에게 잔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여기. 미리 목적물에 인도해줬어. 그런데 건물이 불타버렸어. 갑은 을에게 대금을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 말 있다. 갑은 을에게 대금을 청구할 수 있다. 3번은요. 매도인 갑과 매수인 을 사이에 A 건물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해야 했는데 매매계약 체결 후 줄고요. 체결 후 이행기가 도래하기 전 을의 귀책 사유. 을이 누구죠? 을이 채권자다 채무자다? 채무자다? 왜 채권자다? 매수인이니까 매수인. 매도인은 갑이고 매수인은 을이잖아요. 그러니까 을이 채권자죠. 채권자. 알겠죠? 채권자의 귀책 사유로 A 건물이 멸실. 여기 봐봐. 채권자의 잘못으로 건물이 멸실됐죠? 그러면 갑은 을에게 뭐 할 수 있다? 대금을 청구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갑은 A 건물에 대한 소유권 이전 의무를 면하고 을에 대해서 대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4번 3의 경우 을의 수령지체 중
채권자의 수령지처, 여기 수령지처 중 쌍방이 잘못 없이, 쌍방 어느 누구 잘못 없이, 알죠? A 가문이 멸실했다. 그래도 역시 마찬가지로 가분들에게 대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그래서 3번하고 4번을 채권자 위험 부담주의다 이렇게 얘기해요. 자, 5번 사용자의 귀책 사유로 인하여 해고가 된 사용자 줄 것이고, 사용자는 뭐라 하냐? 채권자라고 그래요. 회사 사장이죠. 그 다음에 귀책 사유죠. 채권자의 귀책 사유죠. 해고된 근로자, 근로자를 상대방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채무자가요, 채권자의 잘못으로 해고가 됐단 말은 이행불능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지금 봐봐요. 채권자의 잘못이야. 채권자의 잘못이다. 그러면 근로자는 회사 사장한테 임금을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해고 기간 중 동종의 다른 직장에 종사하여 얻은 줄과 이른바 중간수입은 명의 때 공제할 수 있다. 이건 봐봐. 이게 뭐냐면, 여러분 사용자 있죠? 여러분 사용자가 누구예요? 사용자가 채권자죠? 왜 그러냐? 여기 근로자죠? 근로자가 뭐냐? 채무자죠? 왜 근로자가 채무자죠? 근로자가 왜 채무자냐? 먼저 노동력을 기준으로 하니까 그래요. 노동력. 이런 근로자는 어때요? 일을 해야 되는 사람이죠. 그렇잖아요. 노동력을 제공해야 되는 사람이죠. 채무자. 사용자는 근로자의 노동력을 받아야 되는 사람이죠. 그래서 채권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부당해고가 돼. 부당해고가 됐다는 건 부당이란 말은 잘못했다 이 말이죠. 누가 해고를 하죠? 채권자가 해고하죠. 그러나 채권자가 잘못했다 이 말이죠. 부당해고란 말은 채권자의 귀책 사유다 이 말이죠. 그럼 이러면 어떻게 돼? 채권자의 귀책 사유죠. 그러면 채무자는 채권자한테 돈을 청구할 수 있죠. 근로자는 사용자한테 임금을 말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임금을 청구할 수 있다. 알겠죠?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봐봐. 그 임금이요. 만약에 연봉이 1억이다. 연봉이 1억인데요. 이 사람이요. 다른 회사에 가가지고 4천만 원을 벌었어. 왜냐면 그냥 놀기 그렇고 그래가지고 다른 데 가가지고 4천만 원을 벌었다 이 말이죠. 그럼 지금 얼마가 남아있어? 6천이죠. 그래서 4천 빼고 나머지 6천만 주는 거예요. 왜냐? 여러분 만약에 근로자가요. 부당해고가 돼가지고 다른 사람은 뼈 빠지게 일해가지고 연봉 1억인데요. 자기는 부당해고돼서 복직하면 연봉 1억 한꺼번에 받고 또 다른 직장 가서 또 일해서 또 4천만 원 받고 그러면 이 사람은 혼자만 배부른 거잖아요. 알죠? 그러니까 해고당하지 않고 열심히 일한 사람이나 해고당해서 복직 투정을 해가지고 복직한 사람이나 연봉은 얼마를 받아야 돼? 1억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무슨 말이겠죠? 그런데 다른 데 가서 중간에 수익이 있어. 4천만 원의 수익이 있어. 그럼 그 수익을 어떻게 해야 돼? 그렇죠. 공제하고 줘야죠. 공제하고. 알겠죠? 그래서 제공하면서도 공제할 수 있다. 이렇게. 정답 몇 번이다? 몇 번이요? 4번이요? 자, 그럼 21번이요? 21번 보면 위험부담 이렇게 돼 있죠? 틀린 것은요? 1번 위험부담에 관한 민법의 규정은 무슨 규정? 임의규정. 2번이요? 대가위험, 대가. 그럼 대가위험 봐봐, 여기. 영어로 정리해. 등기를 받지 못한 것을 물건의 위험이에요. 돈을 못 받는 것을 대가위험이에요. 그러면 대가위험이란 말은 채무자가 채권자한테 돈 못 받는다 이 말이죠. 그 말은 물건이 멸실했는데 채무자가 잘못했다, 채권자가 잘못했다. 누가 잘못했다? 어느 누구도 잘못이 있다 없다? 없다. 채권자가 잘못하면 돈 받을 수 있죠. 채무자가 잘못하면 돈 못 받죠. 그럼 돈을 받을 수 있다는 말은 어느 누구도 잘못이 있다 없다? 없다. 이런 말이죠. 자, 위험부담, 대가위험이란 대가위험은 돈을 못 받는다 이 말이죠. 대가위험이 났어? 반대 급부의 위험 이렇게. 대가위험을 반대 급부의 위험 이렇게. 대가위험이란 물건의 멸실로 인하여 대가를 받지 못하게 되거나 멸실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에게 손해배상 청구도 하지 못한 채 대가만 지불해야 하는 불이익을 말한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대가위험이라는 것은 물건이 멸실됐는데 돈을 받지 못해요. 알겠죠? 그러니까 지금요, 어떻게 해요? 쌍방이 잘못했다. 천재지변이죠. 태풍에 의해서 건물이 쓰러졌다 이 말이죠. 돈을 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이런 말이죠. 3번은요, 매매 목적물인 주택이 계약 체결 이후 제3자의 방화로 멸실, 제3자의 방화로 멸실. 그럼 어떻게 하죠? 쌍방 귀책 사유 X죠. 쌍방이 잘못 없죠. 그러면 채무자는 채권자한테 대금을 청구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제3자의 방화로 멸실이죠. 멸실은 여러분 줄고 계약 체결 이후 줄 것이고 바로 밑에 무효가 아니고 뭐죠? 유효. 후발적은 유효고 원시적은 무효잖아요.
그러니까 계약 체결 이후 그러면 무효가 아니다. 무효가 아니다 말은 뭐다? 유효이다. 유효. 제3자의 방화라고 돼 있죠. 제3자의 방화니까 뭐다? 유효인데 채무자 위험 부담주의죠. 채무자 위험 부담주의니까 대금을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4번은요. 양당사자의 책임 없는 사유 줄 것이고 책임 없는 사유 천재지변이죠. 자, 두 번째 줄이요. 채권자는 이행 불능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래야 되겠죠? 자, 줄고 이행 불능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거나 손해배상 청구 거기까지 줄고 있고 써 거기다가 봐봐 여기 계약을 해지하거나 손해배상 청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거꾸로 가 거꾸로 뭐가 돼야 돼? 채무 불이행이 돼야 돼. 채무 불이행이 되려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채무 불이행 누가 채무자의 잘못으로 이행 불능이 돼야 돼. 알겠죠? 그럼 거꾸로 가. 계약의 해지나 손해배상은 뭐다? 손해배상 하려면 채무 불이행이 돼야 되죠? 채무 불이행한 것은 뭐다? 채무자의 잘못으로 이행 불능이 돼야 돼. 그럼 지금 여기는 지금 뭐라고 돼 있어? 양당사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돼 있죠? 양당사자의 책임 없는 사유 거기 줄고 그러면 양당사자 책임 없는 사유? 그러면 뭐다? 갑은 을에게 대금을 청구하지 못한다. 그것을 뭐란다 써? 대가의 위험이란 말이야. 대가의 위험. 그럼 양당사자의 책임 없는 사유니까 갑은 을에게 대금을 청구할 수 없다. 다른 말로 대가의 위험이다. 이런 말이에요. 아시겠죠? 자, 그런데 여기 보면 뭐라고 했죠? 그런데 여기 보면 계약을 해지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되려면 뭐가 돼야 돼? 채무 불이행이 돼야죠. 그러면 채무 불이행은 누가요? 채무자 귀책사유 이렇게 돼야 돼. 채무자 귀책사유. 그러니까 말이 앞뒤로 안 맞죠? 다양 당사자 책임 없는 사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위험 부담으로 가야지. 위험 부담. 채무자 위험 부담주의로. 그래서 앞뒤로 맞지 않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5번은요. 위험 부담에 관하여 우리 민법은 채무자 위험 부담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그럼 정답 몇 번이다? 4번. 4번이 정답이다. 이런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요. 합의 해제인데요. 합의 해제는 관계없으니까 합의 해제만 잠깐 보도록. 해제권을 당하기는 약간 무리가 있네요. 자, 봐요. 이것은 여러분요. 수요일날요. 수요일날 한꺼번에 다 할 거예요. 그렇죠? 만약 지금 못하는 거 있잖아요. 수요일날 여러분 이론강의 끝나고 밥 안 먹고 바로 조금 하면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왜냐면 이건 질질 끌면 안 되니까요. 자, 그럼 봐요. 우리가 이제 계약을 해지하죠? 해지하면 합의 해제라고 하는 것이 있단 말이죠. 합의 해제. 그 다음에 여기요. 약정 해제권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약정 해제권. 그 다음에 여기요. 법정 해제권이라고 하는 것이 있단 말이죠. 그러면 여기서 이 세 가지의 공통점이 뭐냐? 이 세 가지의 공통은 일단 소급해서 무효가 돼요. 공통적인 것은요. 그 다음에 뭐라냐? 제3자 보호. 제3자를 보호해야 돼. 제3자 보호. 알겠죠? 이 제3자는 548조 1항 단서예요. 알겠죠? 그래서 이 세 가지가 공통이야. 공통. 합의 해제든 약정 해제든 법정 해제든 세 가지의 공통은 무조건 소급해서 무효가 돼. 그럼 여기서 합의 해제에서 합의라고 하는 말이 뭐냐? 이것은 해제 계약이란 말이에요. 계약. 이것은 계약이란 말이에요. 계약. 계약이니까요. 매매 계약을 우리가 해지하면 받은 것이 금전일 때는 받은 날부터 이자를 가산한다. 이런 말이 있거든요. 그래서 548조 2항. 받은 것이 금전일 때는 받은 날부터 뭘 가산한다? 이자를 가산한다. 이것이 적용 안 돼요. 왜냐하면 계약의 내용에 따르니까. 그 다음에 여기서요. 합의란 말하고 약정이란 약정 해제권은 뭐냐면 미리 해제할 수 있는 권리를 유보한 경우인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계약금 계약이에요. 우리가 계약금을 지급하죠? 그럼 중도금을 지급하기 전까지 준 사람은 포기하고 받은 사람 몇 배를 주고? 2배를 주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죠. 합의하고 약정 이렇게 되어 있죠. 합의하고 약정. 이것은 뭐다? 채무 불이행이다 아니다. 채무 불이행이다 아니다. 채무 불이행이 아니다. 이런 말이죠. 알겠죠? 그러니까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없어. 그래서 551조가 적용이 안 된다. 이런 말이죠. 알겠죠? 그 다음에 여기 법정해제죠? 법정해제는 뭐냐? 법정해제는 채무 불이행으로 인해서 해제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채무 불이행이니까 별도로 뭐를 청구할 수 있어? 손해배상. 그래서 551조가 적용이 되고 이 두 가지는 해제권이죠? 해제권은 뭐냐? 이것은 형성권이거든요. 이 형성권에 의해서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해서 계약을 해제하는 것이고 이때 해제하고 나서 받은 것이 금전일 때는 받은 날부터 뭘 가산한다? 받은 것이 548조 2항이 적용이 돼 받은 것이 금전일 때는 받은 날부터 이자를 가산한다 이 말이고요.
여기서 우리는 합의 해지할 때 합의라고 하는 것은 계약이고 계약은 법률행위죠. 계약은 이런 법률행위죠. 이런 법률행위는 뭐예요? 법률행위는 의사표시를 필수 불가결의 요소로 하죠. 이렇게 의사표시할 때는 명시적으로 의사를 표시할 수 있고 묵시적으로 의사를 표시할 수도 있기 때문에요. 합의 해제는 명시적, 묵시적 해제가 가능하다 이 말이고 우리가 보통 계약을 합의로 해제하고 난 다음에 해제된 것을 다시 부활시킬 수가 있다 없다? 있다. 해제된 것을 다시 부활시킬 수도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제 합의에서 우리가 뭘 하냐면 단독행위하고 계약하고 둘이 헷갈리는 것이 있어. 계약. 단독이 아니고 단독 같은데 계약인 것이 있어. 알겠죠? 그래서 항상 시험에 뭐냐? 다음 쪽에서 단독행위가 아닌 것은 항상 이게 정답이죠. 이게 뭐가 있냐? 증여. 그럼 증여는 계약이에요. 그다음에 여기 합의. 그냥 해제는 해제인데, 해제 그러면 그냥 해제 그러면 단독행위죠. 형성권. 합의 해제는 계약이에요. 그냥 해제는요? 그냥 해제는 뭐 해제? 그냥 해제. 해제권은 뭐다? 단독이라니까. 합의 해제는 계약이라니까.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 일방예약. 예약은 언제나 계약이에요. 언제나. 일방이란 말이 붙어 있어서 여기서 비교하는 게 뭐예요? 비교? 일방적 의사표시. 여러분, 일방적 의사표시 이것은 뭐예요? 이것은 단독행위요. 그런데 예약은 언제나 계약이에요. 해제는 단독이죠. 합의 해제는 계약이에요. 증여하고 또 비교되는 게 뭐가 있어? 유증은 뭐예요? 유증은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다. 단독. 알겠죠? 그래서 유증하고 증여하고 비교하고 해제하고 합의 해제하고 비교하고 일방적 의사표시하고 일방 예약하고 비교를 해야 돼. 무슨 알겠죠? 그래서 이런 보면 다음 주에 단독행위 아닌 것은 그건 뭐 거의 여기에서 정답을 한다. 이해됐죠 지금? 자, 그럼 한번 볼까요? 합의 해제를 한번 보세요. 합의 해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이렇게 나와 있나요? 1번, 계약이 합의 해제되기 위해서는 쌍방 당사자의 표시행에 나타난 의사의 내용이 서로 줄곧 객관적으로 뭐를 해야 돼? 객관적으로 일치를 해야 된다 이런 말이죠. 2번요, 계약이 합의 해제되기 위해서는 청약과 승낙이라는 명시적 의사표시 줄 것이고 그 다음에 묵시적인 합의 해제. 묵시적에다가 통일적 별 하나 해봐. 모든 국가고시 정답이 뭐라냐? 묵시적 합의 해제다. 묵시적으로는 합의 해제할 수 없다. 이게 정답이었어. 명시적으로 할 수 있고 묵시적으로도 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알겠죠? 이런 만약에요. 나중에 학원에서 있으면 어떤 분이 와가지고 얘기하죠. 거기 유학집 유학집 그거 어디 거야? 야, 유학집 내가 서울에서 누구누구가 강의 듣는 사람이 나한테 보내줬어. 그런데 사실 이거 나 안 보는데 그러니까 그러면 나한테 팔래?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 한번 생각해보고 이렇게 생각해보니까 이거 가지고 있으면 마음이 편한데 안 봐도 이걸 팔면은 왠지 여기서 한 문제 나올 것 같죠? 기분에. 그러니까 어때요? 판다 안 판다 생각해보고 온다고 했는데 판다 안 판다 말도 않고 그 사람 얼굴 보면 쌩까죠? 이쪽에서도요. 파라고 해놨는데 저 사람이 팔자 맞지 모르는데 괜히 내가 말했나? 나보고 갑자기 치는데 쌩까네. 그러니까 나도 미안하니까 어때요? 나도 뭐 옆에 가서 앉죠 이제? 그래도 뭐 어떻게 돼요? 서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먼저 알았어 판다 안 판다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둘이 위야무야 해가지고 없어지죠?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반드시 해제를 할 때 합의로 해제할 때 명시적으로 우리 해제하자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위야무야 하면서 없어질 수 있어 없어? 있죠. 그걸 묵시적 말하지 않아도 묵시적 합의 해제다. 알겠죠? 이렇게 보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3번은요. 합의 해제의 경우 당사자 간의 약정이 없는 한 반환할 금전에 줄고 받은 날부터 이자를 가산할 의무가 있다 없다? 합의 해제는 없다. 그래서 548조 2항 적용 X 548조 2항 적용 X 이렇게. 자, 그 다음에 4번 매매계약을 합의 해제한 후 해제된 매매계약 할렐루야 부활시키는 약정도 허용된다. 그렇죠? 합의 해제한 후 줄 것이고 부활 동그라미하고 허용 동그라미하고 허용된다. 이러면 그렇게 하죠. 여러분 우리 물건 사고 가서 편의점에서 한 번 하잖아요. 교환하는 데서 교환하죠. 교환하고 오다가 보니까 딱 보니까 다른 사람들이 그 물건 많이 사가지고 가죠. 왠지 좋아 보이죠? 다시 가서 다시 달라갈 수 있어 없어? 있죠. 부활시킬 수 있는 것이죠. 그렇죠? 5번요. 합의 해제되면 계약은 소급하여 소멸이 돼. 여기
우리가 합의든 약정이든 법정이든 모든 해제권을 뭐한다? 소급해서 무효가 된다. 그래서 합의 해제되면 소급하여 소멸, 줄고 소급하여 소멸. 그런데 맨 끝에요.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그래 되겠죠? 그러다 써 뭐라 쓰냐? 548조 1항 단서가 적용. 548조 1항 단서가 뭐가 된다? 적용된다. 알겠죠? 548조 1항 단서가 적용. 이렇게. 자, 또 합의 해제죠? 26번 1번 계약이 합의 해제된 경우에도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말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여기요 합의 해제. 합의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죠? 합의라고 하는 말은 여기 법정에서 채무불이행 줄거 봐. 채무불이행 줄거라고. 채무불이행은 법정 해제권 행사. 법정 해제권을 행사할 때는 채무불이행을 말했어. 여기요. 여기 합의하고 약정 해제에서는 채무불이행이라는 말이 나와 안 나와? 안 나오죠? 안 나오죠? 그래서 채무불이행이라는 말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손해배상의 말이 나오잖아. 손해배상 줄 것이고 손해배상 551조를 얘기해. 551조. 그래서 합의 해제된 경우 551조가 적용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여러분요. 채무불이행이라는 말은 그것은 법정 해제권에만 나오고 합의 해제나 약정 해제권에서는 채무불이행이라는 말이 나와 안 나와? 안 나와. 자, 2번 당사자가 합의로 해제권을 유보한 경우 이렇게 됐어요. 합의로 해제권을 유보한 경우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법정 해제권의 발생을 배제하지 않는다. 그래서 합의로 해제권을 유보한 경우 바로 밑에 법정 해제권의 발생을 배제하지 않는다. 그래서 계약을 합의로 해제하기로 했는데 그렇게 합의로 언제 해제하자 이렇게 했는데 그 전에요. 합의로 해제되기 전에 일방의 잘못으로 채무불이행이 됐다 이 말이죠. 그러면 그 채무불이행에 의해서 계약을 말 수 있다? 해제할 수 있다 이런 말이죠. 3번요. 합의 해제 효력은 합의 내용에 따라서 결정되고 해제에 관한 민법 줄거 543조 이하의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여러분 봐봐. 543조가 뭐죠? 543조 이하의 규정이 뭐냐? 이하의 규정. 이것은 해제권이죠. 해제권은 뭐다? 단독행위죠. 이것은 단독행위에 관한 거예요. 단독행위. 543조 이하의 규정은. 그런데 합의라고 하는 것은 단독행위다. 계약이다. 계약이죠. 계약. 그러니까 적용되지 않는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럼 여기 봐봐. 543조 이하가 뭐예요? 이하가? 543조 이하는 여기 봐봐. 여기. 543조 이하는 지금 몇 번 얘기하는데 543조, 542조, 541조, 540조 이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544조, 500 쭉쭉쭉 해가지고 548조 그 다음에 쭉쭉쭉 551조 이것을 여기를 얘기해. 1번을 얘기해요. 여기 2번을 얘기해요. 543조 이하라고 하는 것은 543조 이하는 어딜 얘기해? 위로 가야 돼요. 위로. 안 돼. 알겠죠? 자, 우리가 민법 제1조죠? 민법 제1조죠? 1조에서부터 시작하죠. 법정은요. 그래서 여기 쭉 보면 제543조죠. 쭉이요. 여기요. 551조죠. 알겠죠? 그래서 이하는 여기를 얘기해요. 여기를 이하라고 얘기해요. 여기를. 이하다. 알겠죠? 갑자기 맞다잖아요. 알겠죠? 그래서 여기를 얘기하죠. 그래서 여기 보면, 여기 봐봐요. 543조 이하가 적용이 안 된다고 그랬죠? 여기 봐봐요. 여기 548조 이항. 548조 이항이 543조 밑에 있죠? 여기 551조. 이것도 여기 봐. 543조, 548조, 551조. 여기 밑에 있죠? 이것을 543조 이하의 규정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알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물리적인 숫자로 보면은 이하 그러면 2 이하는 1이잖아요. 알죠? 1 이상은 2잖아요. 그런데요, 우리가 그동안 법조문 약간 다르죠? 이하 그러면 그 조문 더 밑에 이거죠. 자, 그 다음에 자, 4번 계약의 합의 해제는 청약과 합의 해제. 합의는 아까 뭐라 했죠? 합의 해제는 뭐라고 했죠? 계약이죠? 계약은 어때요? 청약과 승낙의 합치가 있어야 되죠? 청약과 승낙이라는 서로 대립되는 의사표시 합치. 왜요? 해제 청약, 해제 승낙 이게 있어야 된다 이 말이죠. 알겠죠? 자, 그럼 5번은요. 당사자 쌍방이 자기 채무의 이행 적용을 하지 않는 상태에서
계약에 합의 해제를 할 수가 있다, 없다? 있다. 봐봐. 줄거봐. 자기 채무의 이행을 제공, 줄거봐. 자기 채무의 이행을 제공. 이러면 자기 채무 이행을 제공해야 됐죠? 그럼 어떻게 하냐? 봐. 그러다 써. 자기 채무 이행을 제공하면 상대방은 이행지체. 자기 채무 이행을 제공하면 상대방은 이행지체 빠뜨려. 이행지체를 뭐라 한다? 채무불이행. 이것을 뭐라 한다? 법정해제권이죠. 여기는 법정해제권이요. 그래서 채무불이행으로 해제하는 거. 여기 봐봐. 여기 법정해제권은 뭐에 의해서 해제한다? 채무불이행으로 해제한다. 채무불이행으로 해제한다. 이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채무불이행에 의해서 해제가 되는 것이지. 그래서 여기요. 자기 채무의 이행을 제공한다. 그러니까 합의해제는 그런 거 필요 있어, 없어? 없죠? 중간에 둘이 만나서 해제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자기 채무의 이행을 제공해서 상대방을 이행지체에 빠뜨릴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이것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여러분요. 나머지를 설명을 한참 해야 되기 때문에요. 26번의 정답 몇 번이냐고요? 26번의 정답 1번이에요. 정답 1번. 25번의 정답은 3번. 알겠죠? 여러분, 27번 있죠? 27번 이것을 여러분요. 수요일 날 있죠? 수요일 날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27번 아직 안 했어. 아직 안 했어. 아직 안 했어요? 예. 이거 하면 좋은데 이게 1시간 정도 걸려서 안 될 것 같아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요. 여러분 수요일 날 여러분 아침에 와가지고 한 45분까지 올 수 있어요. 너무 빨리 오면 여러분 여기 20분까지 오니까 잘 못 온다고 그러더라고요. 45분까지 못 오세요?